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남부 어느 고을 대대로 불을 쌓아온 최씨 가문의 대저택에서는 그날도 향불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기와 집 20채가 넘는 넓은 저택, 수백 마지기의 논밭, 한강을 오가는 배 10척을 거느린 최씨 가문은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저택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가주 최한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병화는 석 달째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대감마님, 자식들과 하인들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남 최철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차남 최강은 울먹이며 이불을 여미고 있었지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방 밖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한길의 눈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선은 오직 한 곳, 방 구석에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젊은 몸종을 향해 있었지요. 다련이라 불리는 그 몸종은 20살 남짓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복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한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은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최씨 가문의 가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택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고 한양 남부의 양반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다련마는 홀로 사당 뒤편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최씨 가문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최철은 42로 영특하고 야무진 성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업을 배워 이미 여러 상단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차남 최강은 40으로 힘이 세고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무예를 익혀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그리고 막내 최연은 28이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또 서재에 계시겠지? 그러게 말이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마당에 저리 태평하시다니. 글만 읽으시면 뭐하나. 가업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하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연은 어려서부터 책만 읽는 도령이었습니다. 가업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형들이 재산 관리를 논할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곤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최연의 온화한 얼굴 뒤에 숨은 서늘한 눈빛을 말이지요. 그날도 최연은 별채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 형들이 재산을 나누는 소리, 집사가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하는 소리, 모든 것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최연은 책장을 넘기는 척하면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형님들은 이미 재산을 나눈 셈이군. 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말이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장남과 차남만을 편애했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근처를 서성이는 다련의 모습이 눈에 밟혔지요. 다련은 저택에서 가장 조용한 몸종이었습니다. 15세에 이 집에 들어와 벌써 5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련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일만 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연은 종종 다련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최연을 우습게 보았지만 다련만은 최연을 볼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요. 저 아이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최연의 호기심이 일었지만 곧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할 때였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나왔다던데? 장남 어르신께서 토지를, 차남 어르신께서 상단을 받으신다지 않소? 막내 도련님은요? 막내 도련님, 글이나 읽으시던 분이 무슨 재산을 받으시겠소? 최철과 최강은 벌써부터 자신들의 몫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한강 이북 토지는 제가 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나는 삼남 지방 상단을 맡지. 두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재산 분배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은 집사 오서방은 두 형제의 눈치만 살피며 장부를 펼쳤지요. 오서방은 최 씨 가문에서 20년을 일한 노련한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지요. 두 분 도련님께 잘 보이면 나도 한몫 챙길 수 있을 게야. 오서방은 최철과 최강에게 아첨하며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련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무건에 가까운 몸종이었지만 가주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지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다만 밤이면 사당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만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최연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집사의 아첨하는 태도, 조문객들의 거칠애 뿐인 위로, 그리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다련의 모습까지 말이지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다련에게만 그리 다정하셨을까? 최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련에게 유독 온화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는 엄했지만 다련에게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 다련은 왜 늘 최연의 시선을 피하는 것일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최 씨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하인들은 바쁘게 움직였으며 저택의 일상은 계속되었지요. 최연은 매일 밤 아버지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형들은 벌써 슬픔을 잊은 듯 했지만 막내인 최연만은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습니까? 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최연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는 가업을 가르치고 재산을 보여주었지만 최연에게는 그저 책이나 읽어라라고 말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 무렵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닥, 타닥. 정원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사흘째 같은 시각에 같은 소리가 들리자 최연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밤 최연은 몰래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을 가로질러 사당 쪽으로 향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복한 치마 저고리, 그것은 다련이었습니다. 최연은 조심스럽게 빈소를 나와 다련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련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련이 가주를 아버님이라 부르다니?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다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하오나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최연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다련은 한참을 그렇게 절을 하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연도 서둘러 빈소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련은 대체 누구인가? 왜 아버지를 그리 부르는가? 의문은 더욱 깊어졌고 최연은 처음으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49제를 마친 다음 날 최 씨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장남 최철과 차남 최강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친척들과 집사, 하인들까지 모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집사 오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에는 최한길의 필체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최한길 이에 유언하노라. 오서방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남 최철에게는 한강 이북의 토지와 전답 50마지기, 그리고 성 안의 기와집 2채를 물려주노라. 최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요. 차남 최강에게는 삼남 지방의 상단 3곳과 상점 10곳, 그리고 한강을 오가는 배 5척을 물려주노라. 최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몫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막내 최연에게는 몸종 하나, 다련을 물려주노라. 뭐라고? 몸종 하나? 이를 어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동정했으며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하하, 막내 도령님, 그거 참 대단한 유산이시군요. 최강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참 글만 읽는 도령에게 줄 것이 없으셨나 보오. 최철도 비아냥거렸지요. 친척들도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몸종이라도 팔면 돈이 좀 될 텐데 기방에 팔면 은자 몇 냥은 받겠지. 최연은 고개를 들어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다련을 보았지요. 다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최연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무엇을 남기신 것입니까? 최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유언에는 표면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최철이 최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막내 동생 그 몸종이라도 팔아서 쓰게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한양 기방에 팔면 돈이라도 좀 될 것 아닌가? 자네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최강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몸종 하나 데리고 뭘 하겠나? 빨리 처분하고 돈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게야.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련을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다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을, 입술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모두의 시선이 최연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 몸종을 데리고 별채로 물러나겠습니다. 최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몸종을 데리고 별채로? 그렇습니다. 본가와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께서는 재산을 마음껏 나누시지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대청마루가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놀라 수군거렸고 하인들도 어리둥절해했지요. 내가 정신이 있느냐? 별채는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아 낡았거늘. 최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련과 함께 살겠습니다. 최철과 최강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지요. 막내가 스스로 물러나니 재산을 나누기가 더 쉬워졌으니까요. 좋을 대로 하게. 최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연은 간단한 짐을 꾸려 다련과 함께 별채로 향했습니다. 저택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최연은 개의치 않았지요. 별채로 가는 길, 최연이 다련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다련은 고개를 들어 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아니옵니다, 도련님.
도련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사옵니다. 그날 최연은 형들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별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며 창호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다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지요. 다련, 내가 도와주겠네. 아니, 되옵니다, 도련님. 이것은 몸종의 일이옵니다. 이제 우리는 본가와 떨어져 나왔네. 주인과 종을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최연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방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이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지요. 다련, 일찍 자게. 예, 도련님. 최연은 서재로 들어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 최연은 일부러 잠든 척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후 다련이 조심스럽게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연은 눈을 뜨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다련은 별채 뒤편 작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 가문의 선대의 조상들을 모신 작은 사당이었지요. 다련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다련이 옵니다. 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다련은 가주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련님께서 저를 데리고 별채로 나오셨나이다. 다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들께서는 모두 비웃었사옵니다. 하오나 도련님께서는 당당히 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셨나이다. 다련은 한참을 절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옵니다. 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오나, 저는 기다리겠나이다. 도련님께서 진심으로 저를 보는 그날까지 말이옵니다. 아버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저는 인내하고 기다리겠나이다. 다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엿듣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련은 대체 누구인가?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최연에게 쌀 한 톨, 돈 한 푼 주지 않았지요. 게다가 은근히 방해까지 했습니다. 별채에 물을 대지 마라. 막내 도령이 쓰는 땔감도 줄여라. 부엌에서 밥을 해주지 마라. 집사오 서방은 두 형의 명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최연과 다련은 우물물을 직접 길어와야 했고 나무를 주워와야 했으며 밥도 직접 지어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아팠으며 밥은 서리거나 타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다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최연을 도왔으며 작은 미소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최연은 결심했습니다. 다련, 나는 장애에 나가 그를 팔겠네. 도련님께서 직접 장에 나가신다 이거옵니까? 다련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남의 편지를 대필해주고 글을 써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네. 양반이 장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도련님, 다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네. 나는 이미 본가와 인연을 끊었네.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네. 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편지를 대필해주고 글을 써주고 때로는 훈장 노릇까지 했습니다. 서당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최 씨 막내 도령이 장사를 한다더니 정말이구만. 양반 채통도 없다네. 하지만 최연의 글씨가 좋고 글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최연은 제법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생겼지요. 다련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최연이 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지친 최연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연이 지친 몸으로 별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련, 나왔네.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연은 방을 둘러보다가 서재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다련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련, 자네 무엇을 하고 있나? 다련이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도련님, 괜찮네. 그런데 무엇을 쓰고 있었나? 최연이 다가가 종이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해서체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보의 시를 베껴 쓴 것이었는데 글씨가 어찌나 단정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명필이 쓴 것 같았지요. 그리고 옆에는 정교한 셈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글을 아는가?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다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할 것 없네. 누가 가르쳐 주었나? 다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주 어르신께서 몰래 가르쳐 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예, 저 어렸을 적부터 밤마다 몰래 불러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몸종에게 글을 가르치셨을까? 모르겠나이다. 다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연은 책상 위의 글씨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글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를 이해하고 계산을 할 줄 알며 심지어 사서삼경의 내용까지 알고 있는 듯했지요. 다련, 자네는 대체... 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다련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송구하옵니다. 제가 주제넘게 글을 배운 것이 죄옵니다. 아니네. 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제넘은 것이 아니네. 오히려 나는 자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다련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최연은 다련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몸종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느꼈지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별채는 추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최연은 낮에 장에 나가 글을 팔고 다련은 집안일을 돌보았지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등불 아래 앉아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도련님, 이 구절의 뜻을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물론이네. 이것은 말이지. 최연은 다련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련은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했고 어려운 글도 금방 익혔지요. 다련, 자네는 정말 영특하네. 과찬이옵니다, 도련님. 어느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는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눈이 내리는 밤이면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다련, 춥지는 않은가? 괜찮사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계시니 따뜻하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다련, 자네는 행복한가? 다련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화롯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연을 바라보았지요. 예, 도련님. 지금이 가장 행복하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가에 있을 때는 늘 두려웠나이다.
제 정체가 밝혀질까,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말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옵니다. 도련님과 함께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행복하네, 다련. 말보다 침묵이 깊어지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하지만 별채 안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최연의 명성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촌에 글 잘 쓰는 선비가 있다더군. 최씨 막내 도령이라던데, 대단하다던데? 편지 한 통에 은자 다푼을 받는다더니 제법이네. 이 소식이 형들의 귓속에 들어갔습니다. 최철과 최강은 불쾌했습니다. 재산도 없는 막내가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저놈이 별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 최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좋은 수가 있네. 관청에 고변하면 되지 않겠나? 최철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양반이 장사를 한다. 그것도 집안 땅에서. 이것은 가문의 수치일세. 두 형제는 관아에 고변장을 올렸습니다. 별채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양반의 채통을 어기는 행위라는 내용이었지요. 며칠 후 관속들이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연 도령은 어디 계시오? 여기 있네. 최연이 나타나자 관속이 고변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 별채에서 장사를 하고 있소? 바로 그때 다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도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옵니다. 제가 몰래 도련님의 글을 팔아 돈을 번 것이옵니다. 다련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를 벌하옵소서. 도련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옵니다. 관속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이 다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니네, 다련. 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네. 다련은 관계없네. 도련님, 나는 내 글을 팔았네. 내 재주로 돈을 벌었네. 이것이 무슨 죄인가? 최연이 관속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이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는 본가와 인연을 끊었네. 이제 나는 그저 한 선비일 뿐이네. 관속도 난처했습니다. 사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관속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방해는 계속될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최연은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형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다련에게 말이지요. 다련, 다시는 나를 위해 거짓말하지 말게. 하오나 도련님, 자네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네. 자네가 다칠까 봐 두렵네. 다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밤, 최연은 다련과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다련, 이제 말해주지 않겠나? 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나를 위해 그리 희생하려 하는가? 다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제게 보여드릴 것이 있나이다. 다련은 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비녀였지요. 이것은... 최연이 비녀를 받아 들었습니다. 비녀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문양은 최씨, 가문의 문서에서만 본 적이 있는 표식이었지요. 정녀에게만 주어진다는 바로 그 표식 말입니다. 이것은 최씨 가문의... 예, 도련님. 다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주 어르신께서 제게 주신 것이옵니다. 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도련님. 다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몸종이 아니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가주 어르신께서 제 아버님이셨나이다. 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련에게 그를 가르친 이유, 유언에서 다련을 자신에게 물려준 이유, 다련이 밤마다 사당을 찾은 이유,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나의 도련님. 저는 도련님의 누이옵니다. 최연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날 밤 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아침 최연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아버님,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형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자신에게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누이를 말이지요. 아버지는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답을 남겼다. 최연은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은 곁에 남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험했던 것이지요. 누가 재산만을 탐하고 누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지 말입니다. 최연은 별채로 돌아와 다련을 마주 보았습니다. 다련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련, 도련님. 아니, 이제부터는 누이라 불러도 되겠는가? 다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그 말씀은 자네는 내 누이네. 피를 나눈 가족이네. 하오나, 저는 서녀옵니다. 기생의 딸이옵니다. 상관없네. 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자네는 내 가족이네. 아버지께서 그리 원하셨고 나 역시 그리 원하네. 다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 우리는 남매로 살아가세. 주인과 종이 아니라 오빠와 누이로 말이네. 다련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 불리는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련이 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오라버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나이까?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주 어르신께서 젊은 시절 기생에게서 얻으신 따님이옵니다. 다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은 월향이었나이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 소문난 기생이셨지요. 다련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가주 어르신께서는 젊은 시절 어머님을 사랑하셨나이다. 하오나 가문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셨지요. 그 후 가주 어르신께서는 가문이 정한 부인과 혼인하셨고 어머님께서는 혼자 저를 낳으셨나이다. 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주 어르신께서는 저를 데려오셨나이다. 하오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저를 몸종으로 들이셨지요.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자랐나이다. 밤마다 가주 어르신께서는 저를 몰래 불러 글을 가르쳐 주셨고 따님이라 부르셨나이다. 다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주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부르셨나이다. 그리고 이 비녀를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다련아, 내가 너를 막내에게 물려주노라. 내 오라버니가 진심으로 너를 대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가 재산이 아닌 사람을 택한다면 그때 내 정체를 밝혀라. 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사당을 찾았던 것인가? 예,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고 언젠가 오라버님께서 진심을 보이실 날을 기다렸나이다. 최연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신분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지요. 누이, 오라버님, 우리 함께 살아가세. 이제부터는 남매로 말이네. 다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사 오서방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오서방은 별채 근처를 지나다가 다련과 최연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오서방은 곧장 최철과 최강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분 날이 큰일이 옵니다. 무슨 일인가? 다련이 가주 어르신의 서녀라 이거옵니까? 뭐라고? 최철과 최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오? 제가 직접 들었나이다. 막내 도령과 다련이 남매라 부르며 이야기하는 것을 말이옵니다. 최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 계집에게도 재산 상속권이 있지 않소? 그렇사옵니다. 나리. 최강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당장 없애야 하옵니다. 형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련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지요. 서녀가 정녀를 사칭하고 재산을 노렸다는 죄목으로 관하에 고변하려 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다련이 가문을 속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사옵니다. 오서방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연은 절망했습니다. 다련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명예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지요. 하지만 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그날 밤 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연은 다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세, 누이, 오라버님,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관하로 가네. 진실을 밝히러 가는 것이네. 아니, 되옵니다. 오라버님께서 그러시면 괜찮네. 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양반의 신분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네. 자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말이네. 오라버님. 다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네는 내 누이네. 피를 나눈 가족이네. 누구도 자네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네. 두 사람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 앞에는 이미 최철과 최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 오서방과 여러 하인들도 함께 있었지요. 저놈들이 왔구나. 최강이 비웃었습니다. 막내,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다련은 이미 역적으로 낙인 찍혔다. 최철도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서녀 주제에 감히 가문을 속이고 재산을 노렸으니 그 죄가 어찌 가렵겠느냐? 하지만 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언장은 이미 공개되지 않았느냐? 최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연은 침착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는 두 개의 유언장을 남기셨네. 하나는 형님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담은 것이네. 거짓말이다. 그것은 위조품이다. 관속이 유언장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관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속이 유언장을 펼치자 거기에는 최한길의 필체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최한길 이에 진정한 유언을 남기노라.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련은 나의 딸이다. 비록 서녀이나 내 피를 이은 자식이다. 막내 최연에게 그를 맡기니 남매처럼 지내길 바란다. 장남과 차남에게는 재산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노라. 과연 그들이 재물을 탐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 보고자 함이다. 막내에게는 사람을 주어 그의 마음을 시험하노라. 과연 그가 신분을 보고 사람을 대할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람을 볼 것인지 알고자 함이다. 최철과 최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때 오서방이 뛰어들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것은 위조품이옵니다. 오서방이 촛불을 집어 문서에 던지려 했습니다. 문서가 불타오르려는 순간 다련이 외쳤습니다. 사당 아래 비밀 통로가 있나이다. 모두가 놀라 다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주 어르신께서 남기신 모든 증거가 있나이다. 제 출생 기록, 어머님의 편지, 비녀와 같은 표식이 새겨진 물건들, 모든 것이 말이 없지요. 그리고 가주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일기도 있나이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돌아가시던 날까지의 모든 기록이 있사옵니다. 관속들이 급히 최 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아래 정말로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돌을 치우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 최한길이 남긴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련의 어머니 월양이 쓴 편지, 다련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 최한길이 직접 쓴 일기, 그리고 또 다른 유언장까지 말이지요. 이것은 관속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다련은 최한길의 서녀가 맞았고 최한길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종으로 숨겨 키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언의 진짜 의미도 밝혀졌습니다. 최한길은 세 자식을 모두 시험했던 것입니다. 누가 재산만을 탐하고 누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지 말이지요. 가주 어르신께서는 이미 아셨나이다. 관속이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재산만을 탐할 것임을, 막내만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것임을 말이 없지요. 최철과 최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은 얻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잃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는 떠들썩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관속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련은 최한길의 서녀가 맞사옵니다. 따라서 역적의 누명을 벗기고 최 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진짜 의미가 밝혀졌나이다. 관속이 최한길의 일기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새 아들을 낳았다. 장남은 영특하나 탐욕스럽고 차남은 힘이 세나 거칠다. 막내는 무심해 보이나 그의 마음은 가장 따뜻하다. 나는 그들을 시험하고자 한다. 재산을 주어 그들의 탐욕을 보고 사람을 주어 그들의 진심을 보고자 한다. 다련은 내 딸이다. 비록 서녀이나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다. 그녀를 막내에게 맡기는 것은 막내가 신분을 넘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은 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재산만을 쫓는 자들은 결국 텅 빈 손만 남을 것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영원한 가족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다련이 밤마다 사당을 찾았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가주 어르신께서는 지혜로우셨나이다. 관속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소중함을, 신분보다 진심이 중요함을 가르치고자 하셨나이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최철과 최강은 재산은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철과 최강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가문의 명분은 잃었사옵니다. 관속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은 지켰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렸사옵니다. 이는 불효이옵니다. 최철과 최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련은 서녀로 인정받았사옵니다. 원한다면 최 씨, 가문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다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만 저는 족보에 오르지 않겠나이다. 왜 그러하냐? 저는 그저 오라버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옵니다. 신분이나 명분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관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최영과 다련은 최 씨 저택을 떠났습니다. 별채의 짐을 꾸리며 다련이 물었습니다. 오라버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한양을 떠나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네. 저 같은 자를 데리고 가시겠나이까? 최연이 웃었습니다. 자네는 내 누이가 아닌가. 남매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지.
두 사람은 봄비가 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인도 종도 아닌, 적자도 서녀도 아닌, 그저 같은 길을 가는 두 남매로 말이지요. 저택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형들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모두 가졌지만 정작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영과 다련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해 서당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았지요. 최연은 글을 가르쳤고 다련은 셈법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남매를 존경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옵니까? 최연은 다련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네. 사람이옵니까? 그렇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은 곁에 남는 법이니까 말이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신분은 중요하지 않사옵니까? 다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옵니다. 하오나 진심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요. 무엇이 더 소중하겠나이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남긴 이는 잃지 않았고 재산만 쥔 이는 이미 빈손이었다는 말이지요. 최 씨 가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장남과 차남은 재산을 모두 가졌지만 결국 쓸쓸히 늙었고 자식들마저 재산 때문에 다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 최연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평생 함께할 가족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던 것이지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서당 마당에서는 최연과 다련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인도 종도 적자도 서녀도 아닌 그저 남매로서 말이지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연이 다련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가, 누이? 다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라버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신분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한길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